네, 안녕하세요. 장영재입니다. 네. 빅데이터 이제 기업의 전술에서 전략으로. 네. 그 데이터란 단어 자체가 이렇게 뭐 가벼운 주제는 아닌데요. 근데 여기서 또 전술과 전략, 또 복잡한 머리 아픈 주제죠. 네. 제가 그 경영학 콘서트라는 책을 4년 전에 집필할 당시에 그 경영과 데이터 관련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원고를 작성했을 때 그때 출판업계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골치 아픈 데이터로 경영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을 거다.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관련한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CES 행사에서요, 이러한 그 데이터 관련 데이터가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데이터 중심적인 그리고 이 비즈니스 응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침에 조금 이 첫 번째 세션에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에 제 세션에서는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시작한 지 이제는 뭐 조금 일주일 좀 지났죠, 이제는요. 저는 늘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야구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데요. 야구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3년 전부터 한국 프로야구 관련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그냥 작은 주제로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 야구에 관해서 데이터, 그리고 이 비즈니스,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구 연구는 저희가 한번 소위 말해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야구이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하나 뭐 논문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기사화 실렸는데요. 엄청난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악플이었습니다. 너가 야구를 아느냐? 악플의 공통점은 다 반말입니다. 네. 이것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그래프는 자동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라고 하죠.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 야구의 그러한 모든 플레이 데이터를 함께 모아서 기록지 데이터죠. 그래서 한 5년치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자동으로 그리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 하면요, X축은 이닝을 말합니다. 각각의 이닝별, 그래서 1회 시작할 때부터 9회까지죠.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1회 때에 삼성과 기아가 있는데요, Y축은 이길 확률을 의미합니다. 즉 1회에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과 기아가 이러한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렀을 때 삼성이 이길 확률, 그리고 기아가 이길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0부터 밑에부터 계산하면 삼성이 이길 확률이 1회 시작할 때 한 52%, 기아가 이길 확률이 한 40, 한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노란색은 비길 확률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구가 진행되면서 점수가 나면 당연히 이길 확률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점수가 나지 않더라도 주루 상황, 즉 주자가 있다, 만루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확률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야구 경기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이 승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0대 0으로 비기고 있다. 그런데 만루 상황이다. 그런데 그 만루 상황이 1회 초다라는 것과 9회 말이다 라는 것과는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같이 분석해서 각각 상황에 맞게 확률이 그려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삼성과 기아가 0대 0으로 비기고 7회까지 비기고 있었는데요. 6회까지 비기고 있었는데요. 기아가 이길 확률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0대 0으로 비기고 있을 경우에 경기가 지속되면 기아가 이길 확률이 더 많다라고 시스템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6회에 기아가 1점을 내고 그리고 다시 또 7회에 기아가 한 점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2대 0으로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삼성이 반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점을 내고 또 말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말로 홈런을 터뜨린 시점이 바로 8회입니다. 그 의미는 기아가 공격할 수 있는
다시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두 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이 갑자기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이러한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다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경기가 진행될 때 승률을 그려주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다음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와 LG의 경기인데요. 네, 그 하나 팬들 계신가요? 네, 뭐 사실 저는 대전에 삽니다. 대전에, 예, 하나 팬인데요. 네, 일단 시작부터가 좀 예사롭지 않죠. 이 LG가 이길 확률이 거의 한 70% 육박하고, 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하나가 마구마구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이미 3회에 9대 0으로 LG가 앞서갑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사실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확률 변화는 미미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한화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시스템이 판별했기 때문이죠. 그만큼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 경기를 보는 한화 팬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 어느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다. 한화 팬들은 이미 돌부처다. 네, 네, 그거는 뭐 딴 이야기고요. 네, 어쨌건 뭐 한화 팬들은 일단 뭐 경기를 이미 뭐 한 3회 정도 되면은 채널을 돌리겠죠, 딴 데로요. 이만큼. 네, 그렇다고 LG 팬들이 정말 재미있게 이 경기를 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미 경기가 한쪽으로 수렴됐기 때문에 그만큼 LG 팬들도 재미있게 경기를 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그 다음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그 삼성과 두산의 경기인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은 비긴 경기입니다. 우리나라는 9회 말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비겨 있으면 12회까지 하고 끝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무승부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9회 지나고 난 다음에 노란 그래프가 증폭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비길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스포츠 경기에서 서로 비겼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이 경기가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이 경기가 재미없을까요? 엎치락뒤치락 역전에 저역전을 거듭하면서 아마 결론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굉장히 재미있었을 경기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한번 그 재미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희가요. 그 야구 경기에서 재미를 수치화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연구가 있는지 살펴보니 야구 역사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미있다라는 경기의 재미를 수치화한 건 없더라고요. 연구에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연구 주제를 잡아서 한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즉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야구 경기에서 한쪽으로 수렴하는 경기, 즉 한쪽 팀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는 재미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또 하나는 경기가 서로서로 팽팽하게 접전을 거듭하면서 진행되는 경기는 재미있고, 특히 이러한 경기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느 팀이 끝내기로 이겨버리면 엄청 재밌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당연하죠. 상식이죠. 하지만 당연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네. 과거에는 이러한 경기를 바탕으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설문조사입니다. 이 경기를 본 관중들, 다음 경기를 본 관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죠. 네. 그런데 설문조사 특징이 뭐예요? 모든 모든 대상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불가능하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설문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샘플링입니다. 즉 소수의 샘플이 전체를 다 대변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전 통계의 핵심입니다. 고전 통계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대신에 몇 개를 가지고 전체를 유추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런 개념이 그 고전 통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에서 그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네. 전수조사를 하자.
네. 그런데 야구장 가서 경기 본 관중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설문지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댓글을 긁었습니다. 즉 물리적인 상황은 불가능하겠지만, 네. 그 이러한 사이버 상황에서는 그 관중들의 하나의 리액션, 그 반응을 볼 수 있겠죠. 댓글이 1년에 한 1,00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댓글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각각 여기 보시면은 각 경기당 이닝에 올라오는 댓글 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댓글 일단은 여기 숫자가요. 여기 절대적인 숫자를 보시면은 아래 경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기가 진행되면서 댓글 수가 줄어듭니다. 그만큼요. 흥미를 잃고 있다는 말이죠. 그에 반해서 여기서 댓글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네. 이처럼 한쪽으로 수렴되는 경기일수록 댓글 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다른 모든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팽팽하게 접전이 이어지다가 한쪽으로 끝내기로 이기는 경기일수록 댓글이 엄청나게 그냥 늘어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을 증명할 수 있겠죠. 네. 한 가지 여담이지만은 이렇게 좀 재미없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한 이닝에 500개 이상은 늘 달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 경기 하루에 많이 하면은 4경기 하죠. 4경기 모두 댓글을 다시는 분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댓글이 2,000개 이상 올라가려면은 평소 때 댓글을 안 다는 분들도 직접 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서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하나의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하나의 임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물건이 너무 좋으면 내가 그 물건을 광고하기 시작한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만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이었다면 이젠 이걸 바탕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무엇을 했냐? 바로 자동 하이라이트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즉 여기서 확률이 갑자기 변했다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확률이 변한 게 없는데 댓글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야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지금 TV를 켰는데 지금 오후다. 그러면 내가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야구 매니아하고 특히 또 수비 중심으로 보고 싶다. 내가 응원하는 팀에. 그럼 퍼스널라이즈하게 맞춰서 하이라이트를 끊어줍니다. 자동으로요. 거기서 맞춰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이라이트가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하이라이트 시고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자동으로 잘라서 편집해서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데이터 사회에서요. 네. 제가 이 그 시스템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설문조사,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을 본다라고 하면 설문조사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객을 대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이버상에서 많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의미는 이러한 하나의 고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차원 분석이요. 네. 그만큼 여기서 저희가 든 비용이 거의 100만 원도 안 됩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과거에 했던 분석을 조금 더 고도화시킨다. 요즘 빅데이터 사회에서 분석이라면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과거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데이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 데이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이슈가 과거에 불가능했던, 그리고 과거에 취합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새로 모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빅데이터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밑단은 일단은 IT 쪽이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하나의 가장 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윗단이 바로 분석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고 거기서 의미를 해석하고 이런 의미죠. 네. 대부분의 빅데이터 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빅데이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단과 이러한 분석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산업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빅데이터 팀을 운영하면서 성공한 팀과 있고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극이 무엇일까?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하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RM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네. 금요일 오후에 아기 기저귀와 맥주가 같이 판매되더라. 네. 굉장히 새로운 파인딩입니다. 야, 아기 기저귀 금요일 날 오후에 아기 기저귀에 맥주가 같이 판매된다. 네. 새로운 하나의 인사이트입니다. 야, 우리 이런 적은 몰랐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굉장히 흥분되죠. 그러면 이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 정말 신기하다. 하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네. 이게 왜냐하면요, 새로운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이트,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의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네. 새로운 리스크.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좋은 인사이트인데 영업 현장에서 아기 기저귀와 맥주를 합하라는 것인지, 섹션을, 아니면 일부분만 같이 합쳐 놓으란 말인지, 기저귀를 사면은 맥주 10% 디스카운트 쿠폰을 주란 말인지, 뭐 예를 들어서요,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인 현장에서 액션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만약에 어떤 액션을 바탕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현장에서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을 내기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만큼요. 네. 즉 여기서 분석이 하나의 리포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석은요, 인사이트를 찾았지만,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찾았지만 그 윗단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고 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함께 오너십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팀으로요. 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러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그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윗단이 꼭 필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기업들, 성공한 사례는 이 윗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액션을 하고, 현장에서 액션을 했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도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그 DBS 뱅크, 그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개발은행이죠. 네. 그 가장 많은 ATM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ATM기 사용할 때, 그 직접 ATM기 사용할 때 그 돈을 뽑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런 적 한번 경험해 보셨죠? 네.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요. 네. 그리고 어떤 ATM 기계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고, 어떤 기계에는 옆에 동네 가면 아무도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 하나의 언밸런스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DBS 뱅크에서는 무엇을 했냐?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데이터. 바로 ATM 기계에서 나오는 로그 데이터죠. ATM 기계에서 어떤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데이터가 어떤 고객들이 오면 돈을 얼마나 인출하고 어느 시간에 오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가 놀고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하나의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고객들이 몰리고, 한번 고객들이 오면 얼만큼 돈을 빼고, 그래서 착안한 것이 그러면 ATM 기계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채워 넣어야 되는가. 바로 재고 문제죠. 재고 문제. 즉 재고라는 것은, ATM 기계의 재고는 바로 현찰이죠.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얼마나 넣어야 되는 것을 바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요, 과거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다룬다는 의미죠. ATM 장비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ATM 기계에서 바로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하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분석을 하고, 특히 또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 큐잉, 대기 시간, 고객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한번 돈을 인출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턴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일마다 고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돈을 빼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마지막에서는 나오는 것이 바로 그렇다면은 ATM 기계가 어디에 배치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학문적으로 replenishment라고 하죠. 돈을 얼마나 자주 채워 넣어야 되는지, 얼마나 채워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금 수송 차량들의 그 로지스틱스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하나의 리포트가 아닌 현장 중심에서 액션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사 결정이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사례는요, 그 올랜도 매직, 그 NBA 시즌 티켓 관련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그 시즌 티켓, 특히 그 시즌 티켓이 한 시즌에 이 티켓을 사면 이제 시즌 동안 여러 경기를 볼 수 있겠죠. 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일즈 채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는 이 경기의 흥미도와 티켓 판매도, 그리고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이러한 판매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즌 티켓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즌 티켓의 가격,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죠. 그만큼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는 이러한, 특히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또 외부 데이터입니다. 외부 데이터, 관객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외부 데이터를 적극, 즉 기업 내 내부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닌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공공정보, 특히 정부 3.0이라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공공정보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떤 정보를 필요하다 하면 그 정보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내가 제시를 해야지 정부가 줬다 하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다 공개를 하고, 만약에 그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것을 안 되는 타당성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반응,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취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외부 데이터의 활용도가 지금 중요한 하나의 분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히 여기에서 수요, 특히 이러한 경영학에서 이 레비뉴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가격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을 어떻게 나와서 어떤 가격을 제시할 것인가.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비행기 좌석마다 다 가격이 다르죠. 그러한 방식을 이제 스포츠에 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이제 어떤 티켓은 가격을 얼마나 배정을 해야 되는지, 그 티켓을 얼마나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수치화해서 의사결정,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의 의사결정을 직접 고도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UPS입니다. 이 UPS 같은 경우에서도 개념이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요. 네. 여기서는 그 UPS 물류 서비스 기업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물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근데 여기서 새로 착안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자동차 데이터입니다. 텔레메틱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핸들 옆에 조그마한 단자가 있습니다. OBD 데이터. 그거 OBD 데이터에 내가 엑셀을 얼마나 자주 밟는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바로 휴대폰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한 5만 원만 투자하면요, 바로 표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안 했죠, 오퍼레이션에서는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운행을 할 때 지금 어디 위치, GPS 데이터, GIS 데이터, 그다음 자동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택배 운영을 바로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패키지가 얼마나 딜리버리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러한 트럭이 얼마나 배치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우팅이죠. 어떤 경로로 이동해야 되는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카이스트에서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거는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저희는 카이스트 학부 학생이 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shortest routing을 실시간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어떤 지역을 배송하면은 배송하고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돌고 여기서 이제는 최적의 솔루션 이렇게 돌면은 나옵니다라고 실제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분석이 이제 각각의 분석마다 비주얼하게 나와서 그것이 이제는 일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분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석 툴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놀고 있던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 그리고 GPS, GIS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물류를 예측하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트럭이 몇 대가 배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배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제시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제시했다는 말은 이제는 분석팀이 빅데이터 팀이 오너십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요. 내 분석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요. 즉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단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계공학에서 이야기하는 머신러닝이죠.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야기하는 기계 머신러닝이나 뭐 그렇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방식들을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 보스한테 배운 가장 큰 레슨이 바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Don't be a backroom mathematician. 뒷방의 수학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고 엄청난 고대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리졸트가 리포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리포팅이 아니라 현장을 알고 현장에 뛰어들고 현장을 알고 현장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직접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한 가지 예가 제가 그 4월 1일 날 모 지역에 지역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 지역에서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거기 일기예보에 벚꽃이 필 날짜를 예보를 하더라고요. 4월 1일 날 예보에서 이 지역에 벚꽃이 필 날짜를 개화할 날짜를 4월 7일이라고 예보를 했습니다. 4월 7일. 근데 제가 창문을 열어봤어요. 이미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데이터를 볼 때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의 하나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만개하는 그 모델이 습도, 온도가 제일 큰 영향 분석 인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지난 한 20년까지 그렇게 했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보십시오. 이미 블로그 들어가면은 벚꽃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청에서도 이러한 블로그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과거에 쓰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라면은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장을 또 뛰어야 되겠죠. 조금 더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함께 참여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의 기업의 전략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보는 어디엔가 다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필요한 정보가 없다라는 가정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이제는 필요한 정보는 어디 있는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로 제 강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